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철도원이라는 일본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원작자는 아사다 지로라는 소설가입니다. 오늘은 아사다 지로의 최신작 나의 마지막 엄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의) 이유.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의 역 앞에 서서 마츠나가 도우로는 단풍으로 물든 산들과 둥글게 펼쳐진 하늘을 둘러보았다. 투명한 바람을 가슴 한가득 들이마시며 도시의 먼지를 토해냈다. 골프장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자연의 맛이 났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데도 역 앞은 몹시 한산했다. 도호쿠 신칸센 열차가 평일임에도 만석이었던 걸 보면 지방철도로 갈아타고도 1시간 남짓 걸리는 불편한 접근성이 이름도 제법 알려진 이 관광지를 완전히 쇠퇴하게 만든 것이리라. 아무리 관광 명소라 해도 편도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게 아닐까? 같은 열차에서 내린 중국인 가족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한 대뿐인 택시에 올라탔다. 젊은 아버지의 흥분한 모습으로 볼 때 택시를 빌려 관광 명소를 돌아다닌 뒤 가까운 온천에라도 숙박하는 게 아닐까? 일본에 관해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문득 생각이 나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연락사항은 거의 문자 메시지로 받지만 그는 반드시 음성으로 대답한다.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글자로 보내는 것이 더 번거로운 탓이다. 비서에게는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고향에 다녀온다라고 말해두었다. 진실이냐 아니냐는 둘째치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왠지 꺼림직했다. 급한 용건은 없습니다. 마음 편히 잘 보내고 오세요. 회의도 손님도 저녁 약속도 없는 이틀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럼 미안하지만 전원을 꺼둘게.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 미안하니까 내일 오후에는 켜두지. 한순간 당황하는 느낌이 전해지고 이윽고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는 말에서 이런저런 상상의 나라를 펼치겠지만 전임 사장이 확실히 보증한 만큼 일 처리에도 빈틈이 없다. 부모도 고향도 버린 남자가 40여 년 만에 고향에 왔다고 하면 차마 다음 이야기는 물을 수 없으리라. 하물며 이름만 대도 아는 대기업 사장의 개인적인 사정 따위는. 그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이카와 다리에 갑니까? 네 라고 대답한 뒤 운전기사는 그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관광객으로도 보이지 않는 승객은 보기 드문 것이리라. 고향에 갈 때는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지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외출할 때 입은 옷은 양복이나 골프복뿐이라서 망설이지 않고 하얀 와이셔츠에 수수한 넥타이를 선택했다. 버스를 타는 건 몇 년 만일까? 집과 회사는 지하철에서 가깝다. 더구나 6년 전에 임원으로 승진하고 나서는 회사에서 차를 내주었다. 운전기사가 시키는 대로 표를 받아서 좌석에 앉았다. 안내판을 눈으로 쫓았더니 아이카와 다리는 꽤 멀었고 차비도 비쌌다. 버스 안에는 병원에 들렀다 집에 가는 듯한 할머니 둘이 서로 귀가 잘 안 들리는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몸 상태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부모도 고향도 버린 끝에 고향의 말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1시간에 한 편인 열차와 연계된 버스는 올 리가 없는 승객을 잠시 기다린 뒤 막 잠에서 깨어난 듯 가볍게 몸을 떤 후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 앞에 길가에는 음식점이나 기념품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지만 거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경기가 좋을 때 정비한 듯한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다.
된 바람에 몹시 시달렸는지 산 중턱의 낙엽과 달리 가로수는 나뭇가지만을 남기고 메말라 있었다. 사람이라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인뿐이었다. 쌀쌀한 아침과 저녁을 피해서 따뜻한 오후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노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마츠나가 도우로와 동년배일지 모른다. 그도 예정대로 정년퇴직하고 나면 저런 식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차창 너머로 노인과 개를 바라보면서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책상을 나란히 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급생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작은 희가지를 빠져나가자 추수를 끝낸 논밭이 펼쳐졌다. 타는 승객도 내리는 승객도 없는 정류장을 몇 개 지나치는 사이에 드디어 건물이 사라졌다. 그리고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시골다워졌다. 금이환영이라는 사자성어가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것이 정상적인 귀향이라면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성공해서 떵떵거리게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부모가 말했다느니, 출세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느니, 아무리 그래도 40여 년은 조금 지나친 것 같지만 애초에 미스나가 도우로에게 야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었다. 정말로 털끝만큼도 없었으니까 직장인으로선 돌연변이에 속할지도 모른다.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출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를 고르는 사이에 마흔이 되면서 연애 자체가 귀찮아지더니 쉬운이 넘어가자 이제 와서 뭘 하고 포기했다. 본래 부지런한 성격에 손끝도 야물어서 집안일이 힘들기는커녕 취미에 가까웠다. 즉 포기했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았지만 맞는다고도 할 수 없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남성이 혼자 산다고 하면 능력이나 식견보다 사회성을 의심받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회사의 인사정책은 공정해서 대단한 실적을 올린 것도 아닌데 한가한 노후를 꿈꿀 틈도 없이 임원의 의자가 돌아왔다. 그룹 전체에 가공거래나 주가 조작 같은 불상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그보다 조금 나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임원들이 일시에 그만두고 갑자기 떠밀리듯 승진한 것이다. 회사 실적을 만회한 전임 사장이 차기 사장 자리를 타진하러 왔을 때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야심은 여전히 털끝만큼도 없었으나 고사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굳이 고사할 이유를 꼽는다면 창업한 지 120년 동안 독신 사장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지만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독신 직원이 많은 지금으로선 그런 면이 호감으로 작용한 듯했다. 완만한 언덕길을 넘어가자 도로의 가장자리에 저수지로는 보이지 않는 넓은 호수가 새파란 하늘을 담고 가로로 길게 누워 있었다. 버스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날아오르는 백조떼를 눈으로 쫓으면서 잊어버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그는 생각했다. 두 개의 강이 만난다는 뜻의 아이카와 다리 정류장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두 개의 작은 강이 합류하는 다리 옆에 있었다. 역에서 이곳까지 그럭저럭 40분이 걸렸다. 산자락에서 마을로 나오는 방향으로 어느 쪽이 본류인지 알 수 없는 맑은 여울물이 합쳐지고 그 위에 이끼가 잔뜩 낀 돌다리가 걸려 있었다.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조금 더 가는 모양이다. 지금쯤 아이카와 다리에서 내린 낯선 승객에 관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내륙과 연안을 잇는 옛날식 도로였다. 길가에 있는 몇몇 건물은 옛날 역참의 흔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쇠퇴했는지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온 경트럭이 수상한 이방인을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더니 눈 쌓인 정류장을 조금 지나서 멈추었다. 아따, 이게 누기요? 도짱 아니단가? 그 말을 듣고 돌아보자 햇볕에 새까맣게 탄 농사꾼이 운전석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마츠나가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적당히 대꾸하며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예전에 도짱이라고 불렀던 건 분명하다. 자네 마츠 아가씨 댁의 도짱이제? 세상에, 이게 얼마만인겨? 난생 처음 보는 노인이다. 예상치 못한 옛 지인의 출현에 가슴이 뛰었다. 이 마을에선 누구나 가족처럼 지내나 보다 생각하니 어떻게 대꾸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버스를 놓친 사람인지 알고 어디든지 디다 주려고 했더니 시상에 어디서 본 얼굴인지 뭐단가 자네는 하나도 안 변했구만. 40년 만입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그는 노인의 수다를 가로막았다. 고맙기보다 지긋지긋한 느낌이었다. 노인은 그의 안색을 살피고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어매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시는구마. 그나저나 벌새 40년이나 지났단가? 그러면 도짱,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겠다. 응. 마츠나가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네, 가물가물합니다. 그러겠제. 없어진 집도 있고 젖장 나무는 겁나게 컸은께. 도짱, 잘 들으래. 저 절의 모퉁이를 돌아서 똑바로 올라가면 금방 감나무도 보일 거요. 아무리 오랜만에 왔어도 그건 기억나겠지? 그럼 오랜만에 효도 많이 하고 가더라고. 마지막에는 불효를 나무라는 듯한 말을 남기고 경트럭은 사라졌다. 도로의 북쪽에는 산이 가까이 다가와 있고 완만한 경사면에는 농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으로 물든 산골 풍경이다. 기억이 나겠지? 아니,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 도로를 조금 돌아가자 산골 마을에는 아까울 정도로 훌륭한 절이 있었다. 조종동 자은사라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돌담을 높이 쌓아 올린 걸 보면 홍수가 났을 때의 대피 장소였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남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제방이 쌓여 있었고 양쪽은 온통 나지막한 논이었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토담벽의 모퉁이를 돌아 좁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니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열매를 주렁주렁 매단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너머에 역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긴 띠지붕을 얹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인 모양이다. 마당과 이어진 작은 밭에서 어머니가 일어섰다. 왔구마, 왔구마, 드디어 왔구마. 말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오독하니 서 있는 늙은 어머니를 잠시 바라본 뒤 입술만 움직여서 말했다. 저 왔어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40년의 귀향을 반겨주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일 리는 없을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어머니다. 라고 마츠나가 도루오는 생각했다. 길을 헤매진 않았디야? 마침 지나가던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손차양을 만들어 남쪽으로 이어진 작은 길을 내려다보았다. 미안하다. 나가 딜러가지 못해서 몇 시 버스에 오는 줄 몰라시야. 어머니는 낡은 털모자를 벗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작은 사람이 더 작아졌다. 흑투성이 목장갑을 낀 손에는 이제 막 뽑은 무가 들려 있었다.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맞이할 수는 없어서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밭에 나와 있었던 걸까? 손에 든 무를 부끄러운 듯 껴안고 어머니는 말했다. 니도 알다시피 어메 나이가 86이자니요. 인자 몸이 맴대로 움직이질 아니요. 밑에 있는 노는 젊은 사람들한테 빌려줬구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여기서 무니 토란이니 나가 묵을 거만 쪼게 키우고 있제. 소꿉질 같은 거요. 어머니가 사용하는 고향의 말은 버스 안에서 들은 할머니들의 말이나 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준 농부의 말보다 훨씬 알아듣기 편했다. 귀가 익숙해진 걸까? 아니면 어머니가 배려해주고 있는 걸까? 아무튼 여기서 야그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자잉. 어머니가 밭두렁을 넘어서 그의 팔을 잡았다.
허리는 굽었지만 아직 정정했다. 도우루, 밥은 먹었냐?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기차를 갈아탈 때 시간이 좀 빡빡해서요. 햇빛과 바람이 새긴 깊은 주름 속에서 어머니는 방긋 웃었다. 어떠한 의도도 어떠한 적의도 손톱만큼도 느낄 수 없는 웃음이었다. 그럼 히쯤이 맹글어줄까?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지 아니여. 그게 어떤 음식인지 그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히 먹을게요. 어머니가 그의 양복 소매를 잡았다. 도우루, 남한테 말하듯 그렇게 서먹서먹한 말투는 그만두니라. 아무리 도쿄서 출세했다고 해도 여기는 네가 태어난 집이고 나는 네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고 올려다보는 어머니의 어깨를 그는 저도 모르게 꼭 껴안았다. 마가리아, 말과 같이 살았던 이 지역의 건축 방식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집의 한쪽은 마구간이지만 당연히 요즘 세대의 말을 기르진 않는다. 안채는 마구간보다 훨씬 넓으며 전체적으로 툇마루가 놓여있다. 툇마루 끝에 놓여있는 꼼꼼하게 손질된 단풍 철쭉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다. 대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입구에 마츠나가라는 문패가 걸려있다. 잊은 걸까? 이 모든 것을. 만약 있었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고향과 이토록 다정한 어머니와 이토록 그리운 집을 왜 깨끗하게 잊어야 했을까? 토방에 발을 집어넣고 그는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나무가 커다란 띠지붕을 떠받들고 있었다. 도우루, 어째 그러냐? 싸게 안으로 들어가서 불이라도 쪼이거라. 태어나고 자란 집이 신기한 것은 아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은 기억을 뒤로 제쳐두고 어머니 뒤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다. 늙은이 혼자 살기엔 좁게 널럽긴 하지만 이 주변의 집은 어디든 똑같단께. 분명히 이렇게 넓은 집은 민가라기보다 저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안채의 토방만 해도 10평은 될 것이다. 귀틀 너머에는 다다미 방이 이어져 있다. 도우루 어때요? 옛날 그대로제? 이 주변의 집은 어디든 똑같다고 어머니는 말했는데 그 말은 곧 이 마을에는 모두 늙은이만 남았다는 뜻이리라. 소식이 끊긴 외아들이 언제 돌아와도 되도록 어머니는 집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걸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송구스러움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면서 신발을 벗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저는 불효자군요.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는 누군가에게 사과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불효자는 무신. 닌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 짝 회사서 최고로 높은 사장님 됐잖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장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디 모르단께. 인자 와서 일부러 돌아볼 필요는 없었는디 난 참말로 운이 좋은 늙은이여. 그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한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지금까지 버린 게 너무 많다. 잊어버린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정하게 살면 노력하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누구든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도 참 다 큰 남정네가 훌쩍거리기나 하고 복이 숭하게 어째 운다냐. 나가 울면 또 물러도. 도우루 이걸로 눈물 닦으래. 어머니의 허리춤에 있던 수건에서는 햇살 냄새가 났다. 아버지. 불단에 향을 올리고 마츠나가는 자그맣게 중얼거렸다. 이 흑백의 영정사진을 본 기억은 없다. 불단이 있는 방의 상인방에는 조부모와 증조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전사한 삼촌일까? 눈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리나 냄새는 어떨까? 마츠나가 도우루는 그렇게 생각하며 합장을 한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 새의 울음소리, 장작이 튀는 소리,
다다미를 밟는 어머니의 기척,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흙과 숲의 냄새, 아궁이에서 흘러나오는 연기, 향냄새와 불단에 있는 꽃내음,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 냄새, 역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냄새도 나지 않는다. 도우루, 배고프제? 이 짝으로 오니라. 3평과 4평짜리 다다미 방이 각각을 구분하는 건 맹장지와 넓은 뿐이라서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없으리라. 하지만 그런 경계를 없애면 넓은 공간이 되어서 모임이나 제사가 있을 때는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억에 있는 것은 이 집이 아니다. 그가 젊었던 시절에는 이런 구조의 집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비즈니스 호텔이 보급되기 전에 여관도 그러했고, 스키장이나 바닷가의 펜션이 등장하기 전에 민박집도 그러했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움이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신기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 그리움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남향에 있는 4평짜리 방은 거실일까? 가운데에 화로가 놓인 이로리가 있고 그 주변에는 반질반질한 마루가 깔려 있었다. 전화로도 헤어졌으면 미리 맹글어줬을 텐데 자 많이 묵으래. 어머니는 커다란 그릇에 아들이 좋아했다는 음식을 담아서 권했다. 이 지역의 향토 요리일까? 토란과 우엉, 파를 듬뿍 넣은 간장 맛의 밀가루 음식이다. 밀가루 반죽은 어머니의 손가락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다. 장지문 너머로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비춰지고 숯불이 타오르는 화롯가는 따뜻했다. 이게 히쯤이군요. 그려 히쯤이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쭉 잡아당겨서 히쯤이라고 하는 걸까? 국물을 한 입 먹는 순간 구수한 향기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맛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도쿄에서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맛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느지막한 점심을 먹었다. 어머니는 먹성이 좋은 사람인 듯 했다. 저기 성함이... 그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넌지시 물었다. 배에 음식이 들어가자 조금은 정신이 돌아왔다. 엄의 이름을 묻는 아들이 어딘다냐? 어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잊은 건 아닙니다. 성함 정도는... 그런 서먹서먹한 말투는 그만두니라. 그는 화로 옆에 그릇과 젓가락을 놓고 정식으로 말했다. 그러면 불효자가 태어난 고향을 버린 데다가 어머니 성함까지 잊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어이가 없는 얼굴로 한숨을 쉬고 빠진 앞니로 단무지를 절묘하게 깨물었다. 다시 한번 말해보거래.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그는 말을 수정했다. 저는 40년이나 제 멋대로 살다가 이 집도 어머니 성함도 잊어버렸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치요요. 마츠나가 치요. 한자로 일천천에 대신할 때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요. 한자 없이 그냥 히가나가로 치요라고 쓰분 단다. 어렸을 때는 가타카나로 쓸 수 있었지만 하나마키 공장으로 일하러 갔을 때 호적대로 써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히라가나로 치요라고 쓰제.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글씨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역가정 기차를 타고 갔었제. 어머니의 나이를 헤아려 배웠다. 86이라고 했으니까 1946년에는 아직 어렸을 것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음식을 묵었으면 맛있다거나 맛없다거나 말을 해야지. 애써 맹근 사람이 보람이 없지 않냐? 맛있어요. 말을 잃어버릴 만큼요. 빈말이제? 도쿄에는 맛있는 게 얼매든지 있잖여.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내민 그릇에 다시 음식을 담아주었다. 있잖여, 도우루. 골치 아픈 야근은 인자 그만 허자꾸나. 난 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께. 어머니가 그의 입을 막았다.
새가 지저귀고 장작이 튀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다고 그는 새삼 생각했다. 닌 어째 결혼하지 않았제?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물었다. 안채에서 떨어진 뒷마당에 욕실을 만든 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일까? 도쿄에선 드문 일이 아니에요. 남정네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요? 아니요. 남녀에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시상에나 어째 혼자 산단가? 옛날의 모습을 감춘 나무 욕조가 여기서는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무리 손질을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는 없었을 텐데. 나무를 조립한 상태를 보아하니 나이가 많은 장인이라도 있는 걸까? 어머니는 욕실 밖에서 장작을 지펴주었다. 눈이 쌓이는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제 됐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나도 같이 들어갈란다. 네? 하고 그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하하, 고로코럼 놀랄 거 없이야. 농담이니께. 뭐가 그토록 우스운지 어머니는 한동안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대로 닫히지 않는 미닫이 문이 열렸다. 농담이죠? 농담이라고 했자녀. 등 밀어줄 테니까 이 짝으로 오니라. 아이 괜찮아요. 괜찮지 아니여. 호라비로 삶은 등에 때가 덕지덕지 끼었을 테니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어머니는 또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 같은 건 모르지만 지금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리광을 부리기로 했다. 발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더니 어머니는 여전히 웃음소리를 날리며 맨손으로 등을 씻어주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식을 사랑하고 키워준 어머니의 손이었다. 시상에 당최 환갑이 지난 남정네 등처럼 보이지 않는구로. 도쿄는 묶는 게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사장님쯤 되면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있는 거요? 솔찬히 맨들맨들하구마잉. 특별한 것이란 헬스클럽에 다닌다든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가리키는 걸까? 한참 구식이지만 거실에 있는 TV를 통해 그 정도 정보는 들어오리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시간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같이 목욕해도 돼요. 어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말이라도 고맙구마잉. 하지만 암만 아들이라도 그건 창피스러워서 안 돼야. 비싼 유리그릇이라도 다루듯 아들의 등에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을 끼얹은 뒤 어머니는 조용히 욕실에서 나갔다. 그 다음에는 밤에 침묵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배고프제? 금방 밥 지어줄 거구마. 서둘 필요 없어요. 전 한잔하고 있을게요. 토방의 구석에 보일러가 있는 부엌이었다. 아궁이에는 커다란 솥이 놓여 있었고 밥이 지어지는 냄새가 났다. 버스에서 본 풍경으로 추측해보면 햅쌀임에 틀림없다. 어느 지역이든 가장 좋은 쌀은 현지에서 소비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훈제 단무지를 안주 삼아 화롯가에서 따뜻한 술을 마시는 사이에 졸음이 쏟아졌다. 팔을 베개 삼아 옆으로 누우니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다. 숯불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풀을 먹은 유타카와와 방한용 실내복은 기분 좋게 몸을 감쌌다. 브라운관 TV에서 흘러나오는 7시 뉴스도 귀에서 스르륵 빠져나갔다. 중동 지역의 정세나 중국의 국내 사정 등 전부 그가 놓치면 안 될 내용이었지만 오늘만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골치 아픈 얘기는 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츠나가 도우로의 입이 무거워졌다. 즉, 이 집의 사정이나 어머니의 생활에 관해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마츠나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뿐이지만 가끔 고향에 온 아들은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마음이 편했다. 애초에 혼자 사는 것에는 이미 익숙하다. 젊은 시절부터 퇴근한 이후 만남은 피해왔고 지금은 접대나 회식이 없는 날에는 서둘러 집에 가서 TV를 상대로 술잔을 기울인다. 산에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렸다.
바람이 장난을 치는지 낙엽이 닫힌 덧문을 때릴 때마다 그의 졸음은 어딘가로 날아갔다. 하지만 귀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그의 졸음 속으로 유혹하는 것이 술이 아니라 고향의 편안함이었다. 이런 산골짜기라서 입에 맞진 않겠지만 어머니는 이영차 하고 일일이 소리를 내면서 토방과 하룻가를 왔다 갔다 하더니 꼬치에 꿰인 민물고기들을 화로 옆에 세웠다. 곤들매기군요. 아니요, 산천어요. 저 아래짝에 양어장이 있구마. 뒷집 며느리가 거기서 일하셔. 퇴근할 때 가져다 주었시야. 평소에는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구입할까? 아이카와 다리의 버스 정류장에도 가게다운 가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걱정 말거라. 일주일에 한 번은 물건을 파는 트럭이 오고 가끔은 나가 직접 운전해서 장 보러 가니께. 네? 직접 운전을 하세요? 야 좀 보그래. 늙으면 운전해서는 안 되냐? 70이 넘으면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지만 그런 건 도시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죠.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맞는 말이다. 역시 상자처럼 생긴 이 TV는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전해주는 모양이다. 그런데 도시 생활의 기준이 전국에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지방 방송국에서 만들어 보충해주고 있는 걸까? 이영차, 채소조림이 올라간 덮밥. 나이를 먹고 이런 음식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1인분을 만들 마음은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편의점 반찬을 사기는 망설여졌다. 야, 이거 최곤데요? 그러제? 40년 만에 묵어도 맛은 변함없으니까 옛날 맛이 떠올라서 다행이구만. 토란을 입에 머금은 순간 끝을 알 수 없는 풍요로운 맛에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맛처럼 여겨졌다. 도우루 어떠냐? 네 입에 맞자?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없어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국내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그의 회사가 갑자기 하찮게 여겨진 것이다. 아니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어머니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처음 먹어봤을 리가 이씨야. 어렸을 때 겁나게 먹었던 건데. 자, 술을 더 마실라냐? 아니면 밥을 더 먹을라냐? 이렇게 사치스러운 저녁 식사가 또 있을까? 그는 생각할 것까지도 없이 밥이요 하고 말했다. 밤이 넓다. 한도 끝도 없이 왠지 불안할 만큼 마치 우주 한복판을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산의 속삭임도 벌레의 울음소리도 끊어졌다. 베개에서 느껴지는 것은 술기운을 통해 전해지는 심장의 고동뿐이었다. 순결한 고독이 기억뿐만 아니라 모든 상념까지 빼앗아갔음을 깨달았다. 머리도 마음도 텅 비었다. 평소에 사용하는 가벼운 깃털 이불이 아니라 솜을 빼곡히 넣어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는 솜이불이 기분 좋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밤이 거듭되는 사이 이 산골 마을은 이윽고 깊은 눈 속에 파묻히리라. 아따, 찬물에 목욕을 했더니 겁나게 춥구마이. 방을 가로지르는 넓은 사이에서 잠자리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기척이 있었다. 왜요? 물을 데우지 않았어요? 쓰고 난 목욕물을 데우면 안 돼야. 여자들은 옛날부터 항시 차가운 물로 목욕을 했시야. 그것은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학대다. 같이 주무시겠어요? 몸집이 작은 어머니가 묵직한 이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아들 헌티서 온기를 받는 어매가 없이야. 아버지 헌티서라면 기쁘게 받겠거만.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쿡쿡거리며 웃었다. 걱정하지 말래. 물난로가 있으니까 곧 따뜻해질 거구마. 그는 이불 안을 발로 더듬었다. 물난로가 있다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다. 얇은 모직물로 감싼 파도 모양의 물난로에 발꿈치를 대니 적당한 온기가 전해졌다. 잠이 안 오냐? 그게 아니라 잠자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하긴 워낙 조용하니께.
도쿄의 밤은 시끄럽제? 콘크리트 갑옷을 입은 아파트의 침실에는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는다. 하지만 그것은 밀실 안에 있는 가난한 조용함일 뿐이었다. 어메가 잠자리 약을 해줄까? 혹시 기억하고 있냐? 네가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는 항시 옛날 약을 혀달라고 조르곤 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자 어머니는 해줄까? 하고 재촉했다. 얘기해 주시는 도중에 잠들지도 몰라요. 그러도 괜찮여. 어차피 잠자리 약이니께. 그러면 싸게 해주시오. 그는 어머니의 말투를 어색하게 따라하며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다. 땅거미가 어스름하게 깔린 저녁 무렵 아이카와 역참에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몰아치고 있었지. 장사 주님 스님이 종을 6번 치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길끝에 있는 돌부처님 뒷짝에 어느 높은 집안의 부인인지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훌륭한 비단옷을 입고 오독하니 서 계시지 뭐냐. 보아하니 자은사의 신도는 아닌 것 같고 멀리 부잣집으로 시집간 사람이 조상의 무덤에 성묘라도 하고 온 거 아닐까 해서 말을 걸었지. 그저 아무 말도 없이 멍하게 서 있었어. 멍한 얼굴로 아이카와의 집들을 둘러보며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나서 기억하는 사람도 없겠구나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면서 말이야. 그런데 좁게 눈을 돌린 사이에 어디로 갔는지 돌부처님 주변에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다구나. 역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분명히 할머니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 부쩍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하더구나. 그나저나 나이를 먹어서 노망이 난 부잣집 마님이 길을 잃은 걸까? 그렇다면 찾아봐야 한다고 모두 나가봤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온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영가님이 큰 소리로 그만두거라 하고 말렸다구나. 논을 요렇게 부릅뜨고 그만두거라 하고 야단까지 치시면서 말이야. 있잖아 노로우. 그런 다음에 영감님이 뭐시라고 말했는지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놈이고 저놈이고 모두 비명을 질러가면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단 말이지. 그만두거라. 그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신이 데려가는 바람에 호련히 사라진 분이다. 참말로 비참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로크름 늙고 나서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온 것 같구만. 그 할머니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갔는지든 아무도 모른단께.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날 저녁 무렵이 되면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를 만날지 모르니까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는구만.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난다. 도우루 잠들었냐? 마츠나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편히 자그래. 잠자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살짝 열려있던 널문이 조용히 닫혔다. 벌써? 하고 깜짝 놀랄 만큼 이내 어머니의 잠든 숨소리가 전해졌다. 산골 생활에 실증을 내고 호련히 모습을 감춘 젊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있었을 것이다. 생활고로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버젓이 행해졌던 가난한 시대에는 입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었으니까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신이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도 신이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설명이 된다. 잠자리 이야기를 빙자해 어머니는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적어도 그에게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어린아이가 늙어서 문득 고향을 떠올린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찾아갔더니 이미 지난 세월의 무게가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을 짓누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린 것으로 한다. 고향의 산들도 태어나고 자란 집의 모습도 어머니의 얼굴마저도 끝도 없이 드넓은 밤이
실은 있어야 할 것을 없애버린 텅 빈 공간이었음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디 겨우 하룻밤 자고 간다냐? 너무 섭하구마. 귀틀에 오독하니 앉아서 어머니는 아들을 배웅했다. 또 와도 되나요? 그게 뭔 소리요? 여긴 네 집이잖여. 물론 어메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몇 년 후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준비해준 선물은 햅쌀 한 되와 화롯가에서 훈제한 단무지였다. 아침 식사에 나온 된장국이 맛있다고 했더니 3년 전에 직접 담갔다는 된장도 잔뜩 싸주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아침이었다. 아궁이의 연기가 토방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도쿄행 신칸센은 오후에 있었지만 더는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다. 그는 경트럭으로 역까지 배웅해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을 끝까지 사양했다. 그러자 살짝 토라진 것처럼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헤어져 불자. 1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묵직한 선물을 가득 채워놓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츠나가 도우로는 일어섰다. 있자녀 도우루. 어젯밤에 한 야근은 신경 쓰지 말그래.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뿐이니께.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저는 호련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려. 그러면 조용히 나가래. 네? 조심해서 댕겨오라는 뜻이요. 아름다운 작별의 말이다. 적어도 아버지 무덤에는 인사하고 가야지. 그건 다음에 할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인 줄 알면서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듭 거부했다. 어제부터 어머니는 몇 번이나 지은사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성묘를 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고맙구로. 다음에 또 그래. 등에 말이 박혀서 되돌아보니 어머니는 마루방에 작게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을 바닥에 대고 있었다. 산들은 어제보다 한층 울긋불긋해진 것처럼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길바닥에서 소용돌이 쳤다. 하늘은 잔뜩 흐려서 지금이라도 하늘하늘 눈발을 날릴 것 같았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마른 풀로 뒤덮인 언덕길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위험하고 어머니의 선물이 들어있는 가방은 비틀거린 만큼 무거웠다. 자은사의 토담을 따라 도로로 나오자 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잠자리 이야기처럼 이끼가 잔뜩 낀 돌부처님이 있었다. 문득 돌부처님 뒤쪽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는 머리 하얗게 센 노파가 가슴에 떠올랐다. 어머니는 노파가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어젯밤에는 한 귀로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일지 모른다.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되어 말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남의 집에 일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녀는 그 후에 다행히 비단옷을 입은 신분이 되었다. 그 덕분에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올 마음이 들었겠지만 사실 그녀는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 시간은 흐르는 법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도우짱, 어제 왔는디 벌써 가는가? 돌 계단 위에 늙은 스님이 낙엽 쓸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로 물었다. 겨우 꿈에서 깨어나니 또 꿈속인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 마을도 늙은이만 남았구로. 울 아들도 이딴 절은 이어받을 맴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째야 할지 큰절에 의논한 중이구마.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다. 무덤에 성묘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냐고 책망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였다. 버스가 오고 있어서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절의 문 앞을 스쳐 지났다. 치유 아줌씨가 솔찬히 좋아하며 무덤을 청소했는디. 죄송해요. 버스가 왔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고맙구로. 다음에 또 그래. 어머니와 똑같이 말을 입에 담으면서 늙은 스님은 두 손을 모으며 합장했다.
버스 승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다니는 두 할머니뿐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시상해 시상해 하고 말하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볼 때 우연임이 틀림없다. 안녕하신가? 낯선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이 지역의 관습인 모양이다. 마츠나가도 인사를 하고 나서 안쪽 자리에 앉았다. 자은사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버스를 배웅하고 있다. 시선을 돌리니 절 뒤쪽의 언덕에 똑똑히 알아볼 수 있는 띠지붕이 있었다. 별다른 감회는 없었다. 단지 신비한 체험을 한 것뿐이다. 꿈이 아니라는 증거로 쌀이며 된장이며 단무지가 들어있는 가방이 옆에 있다. 고향의 풍경이 지나간다. 또는 고향이라고 믿었던 풍경이. 버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승하객이 한 명도 없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며 달렸다. 그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좌석에서 몸을 수그렸다. 유나이티드 카드 밀레니엄 클럽의 요시노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에 기재된 번호를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리, 6자리, 5자리 모두 15자리나 되는 신용카드 번호를 눌렀다.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세계 최고의 스테이터스를 자부하는 만큼 당연한 보안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마츠나가 도우루님, 실례지만 본인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한 뒤에 항상 약간의 공백을 두는 것은 아마 목소리를 식별하기 위함이리라.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나오신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나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대화가 시작된다. 요시노라는 담당자는 세계 최고의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전화 응대에 실수가 없다. 아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러십니까? 만족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 11월 8일 오전 9시 32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걸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좌석 안쪽에서 몸을 일으켰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곧 끝난다. 그런데 재방문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고객님.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빌리지 교체나 페런츠 교체 같은 요청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고양이 2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니까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재방문 일정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연락하지요. 알겠습니다, 마츠나가 도우로님. 그러면 다음에 이용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겨우 마음이 안정되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백조가 떼지어 있는 호수를 지나간다. 이렇게 충만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하고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나이가 들면서 충만함을 느끼기는커녕 사소한 일에도 불만이 늘기만 했다. 차창에 비치는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왜 도망치듯 나왔을까 하고 그는 새삼 후회했다. 고향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